지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브뤼셀 국제안보전략센터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독일 출신 엘렌 슈미트 수석연구위원이 오늘 열린 유럽 안보 포럼에서 중국, 공산당 내부 권력 균열이 한국 무기 때문에 시작됐다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슈미트 연구위원은 작은 반도 국가가 거대한 제국의 권력 구조를 흔들어 놓았다며 시진핑 주석의 대항구, 무력 시위 계획이 자국 군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에 참석한 각국 외교관들은 충격에 빠졌으며 중국 외교부는 즉시 반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슈미트 연구위원은 나는 실체를 본 사람이라며 확신의 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그녀가 목격한 한국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브뤼셀의 이른 아침 국제안보전략센터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외교관과 안보 전문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엘렌 슈미트가 단상에 올랐죠. 52세의 그녀는 20년 넘게 독일 외교부에서 동북아 정책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평소 신중하고 분석적인 발언으로 유명했던 엘렌이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엘렌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죠. 중국 공산당 내부의 권력 균열은 한국의 무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가 거대한 제국의 권력 구조를 흔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프랑스 대표는 펜을 떨어뜨렸고 영국 외교관은 놀란 표정으로 동료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이탈리아 국방부 관계자는 정말입니까? 라고 중얼거렸죠. 엘렌은 계속했습니다. 베이징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의 대한국 무력 시위 계획이 자국 군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K9 자주포와 현무 미사일 때문이었어요. 중국 군부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위협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죠. 엘렌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저는 실체를 본 사람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각국 언론은 이 발언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시 반발 성명을 발표했지만 엘렌의 확신에 찬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과연 그녀가 본 한국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20년 전 나토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군사기술연수 프로그램. 당시 32살의 엘렌은 독일 외교부의 촉망받는 신예였습니다. 유럽 군사 전략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냉철한 분석력으로 동료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죠. 그런 그녀에게 아시아 국가들의 참석자들은 그저 배우러 온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엘렌이 박영호 대령을 처음 만났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40 중반의 박 대령은 한국군 기술개발부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 출신 장교였어요. 과묵하지만 진지한 그의 모습이 엘렌에게는 어딘지 답답해 보였죠. 당신네가 만드는 무기가 정말 유럽 무기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세미나 후 엘렌이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에 대해 열변을 토한 후였어요. 박 대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무기의 우아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무기를 만들어요. 생존? 엘렌이 비웃었죠. 전쟁은 예술입니다. 전략과 전술, 기술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예술 말이에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도구라니 너무 원시적인 발상 아닌가요? 박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이해하실 날이 올 겁니다. 라고만 했어요. 엘렌은 그의 말을 철없는 변명 정도로 여겼죠. 10년 후 엘렌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영호 대령이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 전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때서야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을 우습게 보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2024년 가을, 엘렌은 한국 방산업체들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녀는 이번 방문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의상 하는 방문 정도로 여겼죠.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서 열린 환영 리셉션에서 엘렌은 한 젊은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서른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박하린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혹시 박영호 대령과? 엘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제 아버지입니다. 하린의 대답에 엘렌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20년 전 나토에서 만났던 그 진지했던 한국군 장교의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죠. 다음 날 하린은 엘렌을 K9 자주포 시뮬레이터 체험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하린이 제안했죠. 엘렌은 자신만만하게 응했습니다. 독일 군사 아카데미에서 받은 훈련을 믿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엘렌의 첫 번째 사격은 목표물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반면 하린은 첫 발부터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그것도 연속으로 5발을요.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정확도 이전의 생존이라고. 하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아한 무기는 전시장에서나 아름답죠. 실전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적을 제거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어요. 엘렌은 뭔가 목이 매는 느낌이었습니다. 독일 무기는 분명 우아하지만 당신들 무기는 정말 무섭군요. 그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무기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차원이 달랐다는 걸 말이죠. 서울 체류 사흘째, 엘렌은 하린의 안내로 명동 근처 골목에 있는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소박한 식당이었어요. 테이블은 플라스틱이었고 의자는 삐걱거렸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사장이 어서 오세요. 라고 외쳤고 2분 만에 테이블에는 6가지 반찬이 놓였어요. 주문한 지 7분 만에 뜨끈한 국밥이 나왔고 식사를 마치는 데까지 총 15분이 걸렸습니다. 베를린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메뉴를 보는 데만 10분이 걸리는데 말이죠. 이 속도가 정말 놀랍군요. 엘렌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라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죠. 하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속도와 효율성이 우리 무기 개발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길을 걸으며 엘렌은 더 많은 것들을 관찰했어요. 지하철역에서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지만 열차가 오면 순식간에 승하차가 완료됐죠. 편의점에서는 계산이 10초 안에 끝났고 택배 배달은 당일 배송이 기본이었습니다. 독일 군수업체들은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엘렌이 하린에게 말했어요. 한 개의 나사까지도 최고급 소재를 써서 100년을 써도 문제없게 만들죠. 하지만 그래서 개발 기간이 10년씩 걸려요. 우리는 다릅니다. 하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함보다는 즉흥성을 중시하죠. 적이 공격해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 필요한 성능을 확실하게 구현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엘렌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식 완벽주의와 한국식 실용주의 사이에서 어떤 것이 진짜 전쟁에서 더 유효할지 말이에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엘렌의 이메일함에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첸웨이 베이징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그녀의 옛 제자였어요. 10년 전 베를린 대학 교환학생 시절 엘렌의 수업을 들었던 중국인 학생이었죠. 교수님, 매우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절대 비밀이어야 해요. 첸웨이의 메시지는 긴급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니 엘렌은 깜짝 놀랐어요. 중국 공산당 정치국 확대회의 녹취록이었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이었지만 핵심은 분명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대한국 무력 시위를 제안했을 때 군부 지도자들이 강력히 반대했다는 내용이었죠. 장유샤 부주석의 발언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첸웨이가 추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한국의 K9과 현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변수다. 특히 실전 경험이 축적된 그들의 운용 능력은 우리 계산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들 것이다. 엘렌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중국 최고 위층이 한국의 군사력을 진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며칠 후 나토 정보 공유 세션에서 엘렌은 이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물론 출처는 밝히지 않았지만 참석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프랑스 정보부 국장은 정말 확실한 정보입니까? 라고 재차 확인했고 영국 국방부 차관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북아 전략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죠.
독일 연방정보청 분석관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이 지역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작은 나라가 강대국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거죠. 엘렌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무언가가 거대한 중국마저 주춤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엘렌이 중국 관련 정보를 분석하느라 밤늦게 사무실에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백발의 위르겐 프리드만, 엘렌의 옛 상사이자 냉전 시대를 관통한 전설적인 전략가였죠. 엘렌, 요즘 한국 이야기로 시끄럽다던데? 프리드만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선배님, 정말 뜻밖이시네요. 어떻게 여기까지? 엘렌이 놀라워했죠. 내가 누구냐? 정보는 다 들어온다. 프리드만이 씩 웃었어요. 중국이 한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이야기 말이다. 그런데 너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엘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필연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을 모르겠어요. 소련을 기억하나? 프리드만이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소련도 오만했다. 자신들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지.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너졌어. 작은 무자헤딘들에게 말이다. 시진핑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프리드만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진핑은 오만했고 한국은 진짜 위협이었다. 중국 군부는 바보가 아니야. 실전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한국 무기의 위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지. 프리드만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 무기들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아나? K9 자주포는 러시아군 포병대대를 하루에 3개씩 무력화시켰어. 현무 미사일은 방어가 불가능했고, 엘렌은 파일을 받아들며 전율했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두려워하는 이유군요. 맞다.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다. 권력의 균열이야. 한 나라의 무기가 다른 나라의 권력 구조를 흔들어 놓은 거라고. 프리드만이 일어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어요. 엘렌, 이제 너는 역사의 목격자가 됐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말이야. 베를린 나토 동맹국 안보 세미나가 열린 날, 엘렌은 생애 가장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들과 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독일 국방장관도 참석한 자리였죠. 여러분, 오늘 저는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력 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렌이 연단에 서며 시작했어요. 프레젠테이션 첫 슬라이드에는 한국 지역 균형의 새로운 축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죠. 중국 공산당 내부 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진핑 주석의 대한국 무력 시위 계획이 자국 군부의 강력한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엘렌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 이유는 한국의 군사기술력, 특히 K9 자주포와 현무 미사일 체계 때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엘렌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한국 무기 성과 분석 자료였어요. K9 자주포는 분당 6발의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며 반격받기 전에 진지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도 이를 막지 못했죠. 현무 미사일은 정확도가 99%를 넘어서며 중국의 현재 방공망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중국이 실제로 군사 행동을 포기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엘렌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장유샤 정치국 상무위원의 발언을 인용하면 한국의 무기체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변수라고 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제국의 독단을 막아낸 역사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은 한국과 차세대 전차 공동 개발을, 프랑스는 미사일 기술 협력을 제안했죠. 한국의 무기가 단순한 무기가 아닌 국제 정세의 판도를 바꾸는 전략 자산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브뤼셀 발표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엘렌은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방문이었어요. 박하린과 약속이 있었거든요. 한강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늦가을의 서울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하린 씨,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엘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물론이죠. 시뮬레이터에서 고생하시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하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오만했어요. 엘렌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어요. 한국을 우습게 봤고 여러분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진짜 강함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가 싸울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엘렌이 감탄했어요. 한국은 중국을 물리친 게 아니라 중국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억지력, 그것이 진짜 힘이었군요.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제가 유럽에 돌아가서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엘렌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요. 크기가 아니라 준비된 나라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흔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기술과 철학, 그리고 실전에서 검증된 실력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갖춘 나라, 그것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이었죠. 엘렌 슈미트는 이제 한국의 진정한 지지자가 되어 유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박영호 대령이 20년 전에 했던 말이 메아리 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해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